그러면 이제 2016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 특강 이제 2부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학년도 논술 기출 문제를 인문 계열이죠. 인문 계열 중에 이제 경영경제 계열 문제를, 그러니까 언어 논술 2문제, 수리 논술 1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경영경제 계열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경영경제 계열에서 문제 제시문은 총 6개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볼까요? 네, 6개 지문 여러분들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시문 가나다라 마바 6개가 출제가 됐는데요. 보시면은 가지문 같은 경우, 나지문 같은 경우, 다지문 여러분 보시면 라지문만 여러분들 EBS 교재고 나머지는 전부 교과서에서 출제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문 같은 경우에 이제 문학과 인접 영역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지문 같은 경우도 이제 문학 교과서에서 출제가 됐고, 라지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EBS 이제 수능 특강에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바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교과서 쪽에서 이제 주로 여러 교과서들을 저희가 이제 편집해서 출제를 했고요. 바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사회, 법 이쪽 관련된 그러한 교과서들을 여러 교과서들을 이제 편집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모두 100% 저희는 이제 교과서에서 지문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논술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학교 논술보다는 훨씬 좀 평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인문계 논술에 저희 지문이 가나, 나라, 마바 6개의 지문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지문이 출제됐는지에 대한 건 선생님이랑 같이 좀 이따 함께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의 유형만 먼저 한번 볼까요?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아까 40점 만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시문 가나다라에서 선택이 발생하게 되는 동기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1번 문제에서 필요한 지문은 4개죠. 4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선택이 발생하게 되는 동기라고 하는 요 핵심어에 헛다운표가 쳐져 있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동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선택이 발생하게 되는 동기가 가나다라 4개의 제시문에서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완성된 글이라는 건 중앙대 특유의 표현인데, 하나의 완성된 글이라는 건 뭐다? 서론, 본론, 결론이 반드시 갖추어진 문장으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고요. 2번 문제는 제시문 다라의 논지를 각각 고려하여 제시문 바에서 마에서 언급된 선택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추론해서 기술하고 각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문 바의 논지를 토대로 논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은 항상 1번 문제와 연동이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문제에 사용되어 있던 제시문 다하고 라가 2번 문제에도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중앙대 논술의 특징이죠. 그래서 다와 라의 논지를 고려해서 다와 라의 논지를 바탕으로 해서 바라고 하는 새로운 제시문이 나오는데, 그 바에서 어떤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선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각각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각각 고려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한계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한계를 찾으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해결책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추론으로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찾는다? 바라고 하는 또 다른 제시문을 줍니다. 그래서 그 바의 논지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뭐다? 제시문에 근거한, 제시문에서 요구하는 거로만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문제 3번은 수리 논술입니다. 언어 논술이 아니라. 그래서 20점 만점이죠. 그래서 당해연도를 2014년이라고 했을 때 2016년도 A기업의 기대 이익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정한 어떤 다양한 데이터들이 주어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2015년도, 2016년도 앞으로 A기업의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익, A기업의 어떠한 그 기대 이익값을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업에 들어가거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을 얻었을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이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그죠? 미래를 예측하려면 주어진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수집하고 그 정보를 잘 해석해서 그 정보 속에서 미래에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제시문들을 한 번씩 조금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시문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문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문은 역사 혹은 예술 쪽 지문과 유사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그 조선 후기 문인화가인 공제 윤두서 선생님의 자화상인 윤두서상이라고 하는 자화상이 있는데 그 자화상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어떤 전통적인 초상화 기법을 수용하면서도 뭔가 전통과는 다른 새로운 어떤 미학적 실험을 이 윤두서가 합니다. 그 미학적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체의 전부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이 이제 윤두서상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전통적인 초상화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신체의 전부를 다 표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대부로서 선비로서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해서 그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 윤두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렸습니까? 귀가 그려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목과 상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쓴 탕건이라고 하는데 이 탕건도 위로 이렇게 붕 떠서 반이 잘려져 있죠. 그리고 마치 수염이 두 수염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서 마치 기둥처럼 이 윤두서의 얼굴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여기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했습니까? 신체의 모든 부분을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부분만을 선택했죠. 새로운 미학적 실험을 위해서, 새로운 어떠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새로운 초상화 기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선택이라는 것이 이런 어떠한 새로운 예술 어떤 창조를 위한 어떤 선택 같은 것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작동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문을 보시면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과학, 자연과학 쪽에 가까운 지문입니다. 첫 번째 지문은 이제 예술이나 역사와 관련된 지문이라면 두 번째 지문은 저희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 중앙대 논술은 통합 논술이라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나지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생물 혹은 자연과학과 흡사한 그러한 지문입니다. 실린 거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지만 그 내용은 그래서 이 지문의 핵심적인 그 요지는 우리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시청각적인 어떤 어떤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우리의 대뇌로 그대로 전부 다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대뇌에서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그것을 추상화하고 범주화해서 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시청각 정보들을 우리가 무한정 다 받아들인다면 우리 뇌는 완전히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그 내적인 어떠한 지식 표상이나 어떤 객관적인 어떠한 세계의 어떠한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대상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대상을 전부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과하고 필터링해서 받아들인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시청각 정보를 대뇌가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이 여기 선택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죠. 이유는 뭐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동의는 뭐다? 정보를 추상화하고 범주화해서 대뇌의 인지활동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앞에 첫 번째 가는 뭡니까? 어떤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얼굴을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그려서 그 사람의 어떤 외형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내면 세계, 어떤 선비다운 기강, 뭐 호연지기 정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제가 되는 것이죠. 선택이. 그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이죠.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그 소설의 한 그 대목을 저희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미래 사회의 통치자가 그 야만인으로 여기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그 야만인을 설득하고 회유합니다. 그래서 소마라고 하는 약을 먹으면 그 약을 먹으면 인간은 늙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고통도 없이 인간이 살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일종의 마약 같은 약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향유하는 그러한 소마라고 하는 약을 그렇지만 이 야만인은 거부하고
인간은 비록 늙고 생로병사로 고통받지만 나는 인간다운 삶을 살겠다고 어떠한 실존적인 결단,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어떠한 자기의 신념,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어떠한 실존적인 자기 결단, 인간의 인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어떠한 자유의지의 실현,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선택의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 지문은요. 라 지문은 이제 심리학과 여러분 약간 유사한 그러한 심리학 쪽과 약간 유사한 지문인데요. 스키마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정신 구조가 있습니다. 인간의 선험적인 어떠한 인간의 어떤 인식 틀이 있는데요. 이 스키마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그것을 자기가 유리하도록 합리적으로 계속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내렸던 최초의 인식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틀이 되는 것이 사고의 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스키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하나의 이제 예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이게 다리로 보이세요? 아니면 성곽으로 보이십니까?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게 교각이라고 보는 사람은 이 부분을 봤던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각이죠. 이게 교각이고 일로는 물이 흐르겠죠. 그죠? 이건 나는 다리로 봤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니야. 이건 다리가 아니라 이거는 성이야, 성. 성의 그 성곽으로 봤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자기가 대상을 인지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걸 다리라고 인식한 사람은 계속 이것을 다리로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계속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주장을 피게 되고 이것을 성곽으로 자기가 인식한 사람은 그런 스키마가 작동하면서 계속 이것을 성곽으로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소위 말하는 인간의 인식 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대상을 취사 선택해서 그것을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인간의 인지의 방향이 혹은 그것을 인지할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을 기억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선택이 작동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문 가나다라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시문 가나다라에서 선택이 발생하게 되는 동기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답을 볼까요? 그래서 제시문 가라는 선택의 다양한 동인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론이죠, 서론. 그죠? 서론입니다, 서론. 그래서 제시문 가는 이제 뭡니까? 선택의 동기가 전통과 차별되는 예술 창작을 위한 실현 정신이다. 이게 이제 선택의 동인이 되겠죠. 제시문 나는 어떻게 됩니까? 제시문 나는 선택의 동인은 감각기관의 여가 활동을 통한 정보의 추상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제시문 다는 선택의 동인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어떤 인간다운 실존적인 삶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신념 같은 거죠. 그다음에 제시문 라는 뭡니까? 제시문 라는 어떤 내적 인간성을 유지하려는 어떤 자기 합리화의 가정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가나다라의 네 개의 논지의 차이를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서술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보시면 그래서 이처럼 이게 이제 결론이죠. 이처럼 의식적, 무의식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선택의 동기는 창의적 예술활동, 효율적 지각, 인간다움의 추구, 사회의 일관성 유지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의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가는 의식적 차원의 선택이고 다도 의식적 차원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의식적 차원은 뭐예요? 우리 신경계의 정보 지각.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인간의 인식이나 기억 활동에서의 소위 말하는 이런 활동들은 무의식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의식적, 무의식적 차원으로 카테고리를 나눴죠. 일어나는 선택의 동기는 창의적 예술 활동, 뭔가 다른 언어로 바꿨습니다. 가를. 나는 뭐예요? 효율적 지각. 그다음에 다는 인간다움의 추구. 라는 사유의 일관성 유지 등이라는 식으로 뭔가 다른 언어로 정리해 주면서 결론을 매듭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1번 문제가 우리 중앙대 논술에서 선생님 보기엔 제일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시문 1번은 가나다라의 4개의 여러분들의 제시문의 논지를 파악을 하고 그 논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찾은 다음에 그것을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좀 느낄 것 같습니다. 실제 배점은 40점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은 6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을 문제를 풀기 마와 바 두 개의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읽고 그 제시문의 논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문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마지문은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항상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경제학 개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하는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죠, 인간은. 그렇죠? 가장 적은 노동력을 투입해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내가 가장 싸게 사면서도 가장 좋은 물건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인 경제 추구를 하는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문의 핵심 논지가 되겠고요. 바지문 같은 경우에는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앞에 단락에서는 그 소비자 권리 보호 운동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물건을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항상 합리적일 수 없기 때문에 뭐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또 소비자들끼리 연대를 한다거나 또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뭐 이런 걸 통한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소비자 권리 보호 운동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윤리적 소비, 요즘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걸 통해서 마하고 바라는 제시문을 통해서 2번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뭡니까? 다라의 논지를 각각 고려해서 바에서 언급된 선택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추론하여서 기술하고 각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문 바의 논지를 토대로 논술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일단 형태로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에 비해서. 하지만 선생님 생각하기에 문제 1번보다 문제 2번이 훨씬 난이도는 제가 보기에는 좀 쉽을 것 같아요. 왜? 이미 다하고 라라고 하는 논지는 이미 1번 문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파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 이미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하고 라의 논지를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다하고 론지의 논지를 바탕으로 해서 바에 언급된 선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여러분들이 추론하실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다하고 라의 논지를 이제 약간 응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를 기술할 때, 논지의 차이를 기술할 때의 차원이 아니라 약간 그것을 마와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새롭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다라고 라의 관점에서 보면 뭔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죠. 그 한계가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다지문을 보아서 다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계를 지적할 수 있는 거는 야만인은 어떤 합리적인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무형의 가치, 경제적 효율성으로는 환산될 수 없는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그죠? 그것은 나의 인간다움의 추구입니다. 이건 뭐다? 인간이 항상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가정,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지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고요. 라지문에서는 뭡니까? 인간이 인식하는 차원에서 스키마가 작동을 하면서 항상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떤 특정한 어떠한 브랜드에 내가 스키마를 갖고 있으면 그 브랜드의 다른 상품에 비해서 그것이 터무니없이 비싸더라도 사람은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건 스키마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고정화된 사고의 틀이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걸 다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보면 뭡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끼리 연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 공공 정보를 공유하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어떠한 소비자 권리 보호 운동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방안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제 윤리적 소비 운동이죠. 그래서 윤리적 소비 운동은 뭡니까?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소비가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어떠한 그 생산자의 뭐 인권이라든가 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같은 걸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 같은 것들이 요즘 굉장히 존중되는 사회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뭐 공정무역 커피 같은 것들, 그다음에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나는 어떤 친환경적인 제품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윤리적 소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대인들의 소비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적 합리적 소비 패턴으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2번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논리적으로만 써도 되기 때문에
2번 문제의 난이도가 1번에 비해서는 조금 쉽지 않을까 하는 게 선생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3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3번 문제는 뭐 선생님이 길게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3번 문제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A 기업이 현재 맡고 있는 상황들, 현재 당해년도의 경제 여러 상황들 같은 것들을 이미 이제 다 주어지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A 기업이 앞으로 2년 후에 어떠한 그 기대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건지를 유추해서 여러분들이 풀면 됩니다. 그래서 불황일 때, 호황일 때 네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불황, 호황, 뭐 불황, 호황, 호황, 불황, 호황, 호황, 불황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어떠한 수리적 모델을 여러분들이 빼내고 그 수리적 모델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그 기대 이익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여러분들 보시면 나와 있죠. 네 가지 호황. 그래서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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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 불황, 호황, 불황, 불황일 때의 그 네 가지의 연관 그 소위 말하는 네 가지의 가능성들을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추론해서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든지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논술 특강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자, 존 윌리엄 워터하우즈라고 하는 그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때 활동했던 영국의 화가입니다.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할 수 있을 때 장미 봉우리를 모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뭐예요? 아름다운 두 여인이 맨발로, 그죠? 들장미인 것 같아요. 장미가 만발한 들판에서 장미를 열심히 따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 워터하우즈라고 하는 화가는 이 그림을 다음 시를 읽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17세기 영국 시인이 로버트 허릭이라고 하는 시인이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장미봉우리를 모으라. 시간은 계속 달아나고 있으니. 그리고 오늘 미소 짓는 이 꽃이 내일은 지고 있으리라. 영원히 아름다운 것은 없죠. 아무리 아름다운 장미꽃도 곧 시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미꽃을 딸 수 있을 때 그 장미꽃을 따야겠죠. 그래서 화가는 이 시를 읽고 이러한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장미봉우리를 모으라.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타계한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배우가 선생님으로 키팅 선생님으로 나왔던 그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서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이 바로 이 시구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할 수 있을 때 장미봉우리를 모으라. 이 뜻이 도대체 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유명한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그 선생님이 하죠. 까르페 디엠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을 때 장미봉우리를 모으라는 말의 다른 버전입니다. 오늘을 잡아라. 이런 뜻이죠. 네,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이 순간을 잡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의 송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시인데요. 여러분 보실까요? 현명하게 판단하라. 포도주를 걸러 만들라. 길고 먼 희망을 짧은 인생에 맞춰주리라.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도 질투 많은 시간은 이미 흘러갔을 것. 오늘을 잡아라. 내일을 최소한만 믿으며. 네. 중요한 것은 오늘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일을 우리가 최소한 믿지 않고 최대한 믿으면 오늘을 놓을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내가 내일을 너무 많이 믿으면 내일을 과신하면 나는 오늘 공부 안 해도 되죠. 내일을 아예 안 믿으면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모레도 놉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이죠. 내일을 최소한만 믿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내일을 최소한만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만큼을 자기가 희망을 걸고 자기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만 바로 이 순간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1년도 안 남았죠. 곧 대입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찾아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생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큰 꿈을 갖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실현 가능한 그러한 꿈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어떠한 시간 활용법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찬란한 여러분들의 청춘이 펼쳐질 대학의 캠퍼스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현수라고 하는 소설가가 20살이라는 소설에서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대목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살이 오는 게 아니라 21살 이후가 온다. 우리가 기억하는 속에서 20살이 지나고 나면 21살이 오는 게 아니라 20살 이후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대학에 이제 들어오실 텐데, 여러분들 대학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펼쳐나갈 그 찬란한 여러분들의 청춘, 20살 이후에 찬란한 청춘을 여러분들 중앙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이 맞이하시면 선생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때 장미보온을 모으라. 여러분들 깊이 명심하시고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꼭 중앙대학교에 오시면 더욱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